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지혈증이 뭔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는 고지혈증은 아니고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기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질혈증 중에서 HDL 같은 경우는 몸에 오히려 더 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고지혈증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높을 때에 우리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인데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혈관 안에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40대 초반 남성 환자가 급성 췌장염으로 왔어요. 이분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2번이나 췌장염으로 입원을 했는데도 또 술을 드시고 췌장염이 왔어요. 이분 혈액 검사할 때 간호사가 피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EDTA라고 피를 이제 담아서 놓는 검사실에 보내는 통이 있습니다. 그 튜브에 혈장이 이렇게 누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얀 게 아니라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누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피 색깔이 안 좋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 검사 나간 거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5,100 얼마가 나왔습니다. 제가 종종 방송을 통해서 30대 후반 남성 환자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5,000 나왔다는 거 놀랐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5,000대를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와, 환자분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환자분 지금처럼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급성 췌장염까지 온 것도 지금 문제지만 식사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가공식품 드시고 치킨 피자 매일 드시고 안주로 해가지고 술이랑 같이 이런 거 안 좋은 것들 엄청 드시고 이 식습관으로 지금 중성지방이 5,000이 넘게 나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언제든지 혈관이 어디가 툭툭 막힐 수 있는 정도의 수치다. 지방이 그냥 혈관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혈장이 다 그냥 지방인 상태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다시 잔소리를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제 보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성지방은 200 이상이면은 높은 겁니다. 사실 150 이하로 낮추는 게 제일 좋고요. 300 이상이면은 아주 심한 중성지방 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00 넘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근데 이제 5,000이 넘는 거는 이제 드물게 보는 거죠. 이 고지혈증, 중성지방뿐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높은 것도 고지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은 당장 지방을 많이 먹어서도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몸이 지방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 많은 음식, 회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지방변이라 그래서 푸득푸득 지방변 보신 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설사와는 조금 다르죠. 무른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변이 나오는 이게 이제 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변이고 우리 몸이 소장에서 지방을 흡수하다 못해서 남은 것들이 그냥 변으로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방 식사 말고 더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단순당, 가공당입니다. 우리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단순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환이 되죠. 소장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혈당으로 흡수된 포도당들이 그대로 다 소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간에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이 이제 나왔을 때 글라이코겐이 분해가 돼서 다시 혈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남는 혈당은 근육 속에 저장을 해서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내장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고 이렇게 몸 곳곳에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장을 해도 안 되는 남는 혈당이 지방으로 변해서 그냥 피로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성지방의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생긴다기보다는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글루카곤이 역할을 해서 지방 재배치를 하고도 남아서 혈관에 쌓여 있는 게 바로 중성지방 혈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으로 대표되는 단순당, 가공당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이제 변환을 시키잖아요. 우리 밀가루 음식들 보면 과자를 포함해가지고 음료수라든지 음료수도 진짜 문제인데 이 과당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밀가루가 대표적이죠. 가루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소장에서 빨리 흡수가 됨에다가 더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서 보존료라든지 합성 착색료라든지 향미 증진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게 대표적인 초가공 식품들이죠. 이런 초가공 식품들을 입에 대는 거를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빨리 되면 결국 혈당을 높이다 못해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서 피에 떠다니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치킨도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이제 튀김 옷 입혀서 그걸 튀겨가지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 3종 세트로 먹는 거죠. 떡볶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만들 때 이제 쌀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밀가루 떡도 있고, 쌀이고 밀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루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 고추장, 그다음에 맛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이제 재료들들 달게 설탕 엄청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떡이 문제라기보다는 양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혈당 피크를 이룬다 못해서 중성지방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배달 음식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고지혈증에 문제가 되는 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초가공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피자, 치킨을 먹고 싶은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당이 높아져도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없는 상태면 피자, 치킨, 탕수육, 떡볶이 한 번, 두 번 먹어도 고장 안 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운동한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해서 당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일부 안 좋은 음식 한두 번 들어가도 큰 문제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운동을 끊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계속 직업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 운동을 끊고 나서도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그때 이제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대표적인데 저희 아버지 도대표 하셨을 정도로 나름 이제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셨던 유도 선수셨거든요. 근데 유도 끝나고 나서도 식생활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유도할 때는 너무 건강했던 몸이 유도 끝나고 이제 몸 안 움직이게 되자마자 식생활은 그대로니까 바로 몸이 고장이 나서 당뇨가 빨리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치팅데이라고 표현하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빈층을 높인다면 일주일에 한 끼만, 이런 정도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 끼만 몸에 안 좋은 거를 먹는다. 그 외에는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회식 같은 경우도 절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제한을 하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매일매일 사시사철 술, 고기 이렇게 되면 몸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고장 납니다. 2개월, 3개월이면 몸의 혈관들 금방 나빠져가지고 고혈압 당뇨 오고요. 생각보다 금방 나빠집니다. 금방 나빠진다는 예를 들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19세, 만 19살이 고혈압성 뇌병증이 온 적이 있어요. 두통이 심하게 온 19살 남자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머리 안에 출혈이 있나 보다. 머리 안에 뭐 혈관 꽈리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혈관 기형 같은 거 있어갖고 모야 같은 거 있어갖고 터졌나 보다 생각해서 혈압이 막 200이 넘게 나오니까 급하게 머리 CT를 찍었는데 뇌출혈이 없어요. 그러고서 혈압을 좀 안정시킬까 싶어가지고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해서 다시 혈압 쟀는데도 계속 200이 넘어요. 도대체 19살한테서 무슨 일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좀 물어봤더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들어가고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공장에 이제 요즘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왔으니까 너무 기여해주면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이고 다닌다고 고기술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지낼 때는 이제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맨날 이제 라면에 피자에 이렇게 가공식품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 끼도 좋은 음식이 없이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3년이 되던 19살 때에 고혈압성 뇌병증이 올 정도로 심각한 고혈압이 온 거죠. 머리의 혈관, 그다음에 심장의 혈관, 말초의 혈관들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나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식습관이 안 좋으면 훨씬 더 빨리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도 빨리 오고 당뇨도 빨리 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운동을 하는 동안은 나쁜 걸 먹어도 몸이 버팁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을 그만뒀을 때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식습관을 좋게 하는 것도 같이 하긴 해야죠. 고지혈증 생활 습관으로도 좋아질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일부에서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유전 질환이라서 있긴 있는데 이거 핑계 대면서 생활 습관 때문에 고지혈증이 온 게 아니라 가족성이라서 온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고요. 인구 전체에서 보면 200명에서 500명 중에 1명 정도로 드물고 고지혈증 환자 중에서 보면 0.5에서 1%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특이하게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조절해도 스타틴이라는 지질 수치를 낮추는 약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이 약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대부분의 고지혈증은 유전성이 아니고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과자, 음료수 이렇게 대표되는 초가공식품들, 밀가루 음식, 배달 음식들, 빵, 떡, 면으로 대표되는 한 글자짜리 흰색 음식들 이런 것들 완전히 끊으시면은요 고지혈증 금방 좋아집니다. 빠르게는 2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그거를 너무 끊지 못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보면은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여기 보이죠. 일부러 이거를 가공식품의 예시로 갖다 놓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뒷면이 지금 없는데 박스에 보면 뒷면을 보면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성분들, 합성 착색료, 보존료, 식용 색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젤리라든지 캔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은 급격하게 올리고 흡수는 빨리 되는 가공식품들이 초가공식품들이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면 다 고지혈증인 건가요? 고지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로 하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개라도 이상하면 이상지질 혈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4가지를 보는데요. 먼저 총 콜레스테롤을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일 때,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때,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200 이상일 때,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했죠. 요거는 남성 기준으로 40 미만일 때, 여성 기준으로 50 미만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요. 근데 사실 이 진단 기준보다 정상치는 훨씬 더 낮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병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정상인 게 아니고요. 정상 수치는 그보다 훨씬 낮아서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200 미만이 정상인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30 미만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기준이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50 미만이 정상이고요.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따로 정상 기준이 없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지질혈증 기준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수치가 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생활습관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위험군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틴 정말 위험한가요? 스타틴은 사실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약이긴 합니다. 스타틴은 일단은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는 꼭 필요한 약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 혈증의 0.5에서 1%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필요한 약입니다. 근데 사실 그 외의 분들한테는 생활습관 교정이 근본적인 치료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우리 이 스태틴 약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낮아져서 정상 수치니까 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식사를 교정을 해야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습관을 변경하라고 했을 때 너무도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이런 초가공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먹게 되고 하나 먹게 되고 2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습관을 잘 못 바꾸십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약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생활습관을 바꾸라고 얘기했을 때 다 바꾸면 우리가 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이 바꾸시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약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생활습관을 먼저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처방할 수밖에 없는 약이긴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내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에 한해서 스타틴이라는 약은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작용이 이제 근육통 가장 흔한 부작용이죠. 경미한 근육통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위장 증상들, 복통이나 변비, 소화불량, 설사 이런 것들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비교적 흔한 부작용에 속하는데요. 근데 이제 드문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드물지만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침소봉대돼서 환자분들이 스타틴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근육병증,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요. 그다음 간 기능이 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이 36% 정도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스타틴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이런 고위험을 감안해서 안 쓰시면 좋은데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당연히 생활 습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 한정으로 해보다는 이득이 훨씬 큰 약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이라면 스타틴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틴 먹으면서 생활 습관 안 바꿔도 된다는 약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당연히 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활 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이라면 사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핑계긴 한데요.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마시고 바꿔야 됩니다만 못 바꾸시는 분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혈관 꽉 막는 최악의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혈관을 막는 음식 하면 이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그래서 혈당 급격하게 올리면 뭐가 문제냐면 혈액 자체가 우리가 물려처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끝에 이제 어떤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혈관 안에 있는 당과 단백질들이 만나면 얘네들이 연결을 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가 소위 당독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 혈관 내피에 미세한 염증들을 일으켜요. 이 미세한 염증 반응은 LDL 콜레스테롤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이 불러온 LDL 콜레스테롤이 엉겨 붙으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혈관을 좁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일으키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단순당, 가공당이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지방 자체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영향을 줍니다. 포화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몸에서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그것보다 현대인들한테는 초가공식품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원재료의 어떤 형태가 아예 없어지고 다 그냥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맛과 향을 증진시킬 수 있고 보존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섞어서 착색료, 인공감미료, 방부제, 보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오래 보관하고 편하게 보관하고 유통이 편하게 되고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렇게 상업화된 음식들이 초가공식품인 거거든요. 예전의 가공, 예를 들면 뭐 빻고 끓이고 삶고 말리고 데치고 이런 가공 수준, 1차 가공 수준을 넘어서 초가공 식품이라는 거는 그런 가공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가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과자, 음료수, 배달 음식들에 들어가는 것들, 양념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간편식품들이 대부분 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가공식품이란 정확히 어떤 공정을 거치길래 몸에 안 좋은 건가요? 우리가 뭐 찌고 끓이고 삶고 뭐 발효시키고 이런 것들은 1차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초가공식품 개념에서 보면 노바 1, 2, 3, 4라는 게 있어요. 노바 1이라는 거는 전혀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 그대로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노바 2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1차 가공한 것들, 그래서 뭐 끓이고 삶고 뭐 찌고 뭐 빻고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가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바 2라고 하는, 노바 3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가공을 했던 뭐 치즈라든지 빵 같은지 이런 이제 형태가 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노바 4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현대에서 만들어진 것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던 그런 성분들이 섞여 있는 음식들,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초가공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에 만들어진 음식들. 그래서 뭐 냉동식품들이라든지 편의점에서 파는 수많은 음식들, 음식 같지 않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초가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혈관에 좋은 음식들만 사실 고를 것 같으면 마트에 가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면 이런 원재료들이 있는 것들을 사다 보니까 과일, 채소 범위 이외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외에 가공식품들이 다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갈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뭐 그 외에 1차 가공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냉동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쁜 부분이 별로 없죠. 1차 가공 냉동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성만 높인 거지만 우리가 뭐 가공 어떤 인공 물질들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뒤에 봐서 100% 예를 들면 망고 100%, 블루베리 100%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되겠죠. 1차 가공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섭취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를 봤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식용색소 몇 통, 아스파탐 뭐 이런 인공 감미료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예 식탁에 올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볍게 좀 더 얘기하면 빵 같은 경우도 건강빵인 줄 알고 잘못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빵을 말 그대로 호밀이라든지 밀이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1차 가공해가지고 설탕이나 이런 것들 최소한만 넣고 뭐 버터 조금만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빵이면 좋은 빵이고, 효모가 들어간 빵이면 좋은 빵일 수 있는데, 건강한 빵인 척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빵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호밀빵, 뭐 잡곡빵 해가지고 나와 있는 시판되어 있는 것들 보면 뒤에 이렇게 보면은 밀가루 뭐 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밀가루 빵이라고 보셔야 되고, 또 어떤 빵들은 이제 가공품으로서의 영향이 되어 있는 그런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빵들, 우리 아이들 먹는 무슨 포켓몬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가공식품이라고 봐야죠. 빵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사실은 빵 자체를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기도 하고, 설탕이랑 지방도 좋은 지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합성 유지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빵도 그냥 차라리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비싸서 냉동 과일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블루베리를 냉동으로 먹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칠레산 블루베리 1.7kg짜리 이런 거 보면은 뭐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당도 별로 높지도 않고 열려있기 때문에 보관성도 좋고 양도 많기 때문에 넉넉히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대안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망고 이런 거는 당이 좀 높기는 하지만 소량씩 먹으면 되니까 얼린 과일로 해서 먹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딸기 이런 것도 사실 제철 아닐 때는 얼린 과일로 해가지고 녹으면 사실 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형태가 안 좋긴 한데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지혈증,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위험한가요? 네, 사실 고지혈증 이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지방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 건 맞지만 현대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죠. 복합 탄수화물이면 항상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현미 탄수화물 괜찮습니다. 귀리 퀴노아 탄수화물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보리 아니면 또 통밀 이런 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먹는 뭐 바게트 이런 거 통밀로 만든 빵 이런 거 괜찮습니다. 또 비건 빵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시판되어 있는 밀가루 완전 갈아서 만든 이런 빵들은 안 좋습니다. 지방도 좋은 지방을 고른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불포화지방 중에서 오메가3가 많은 지방들을 섭취를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나름인데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 껍질째 먹는 탄수화물은 좋습니다. 귀리 퀴노아, 현미. 현미 자꾸 강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미밥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위에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통곡물이 현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 잘 드시면 좋고,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곳에서는 사실 통밀 먹기가 오히려 힘들잖아요. 현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미가 좋다고 하는 거고요. 잡곡을 항상 물어보시는데 잡곡도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잡곡은 백미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잡곡은 아쉽게도 대부분이 깐 곡식이기 때문에 껍질을 먹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껍질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현미밥이 잡곡밥보다는 더 좋다. 먹을 수 있으면 잡곡을 섞어 먹는 건 괜찮지만 현미를 꼭 포함을 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대표되는 가공 탄수화물 음식들은 다 기피 대상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밀은 괜찮습니다. 근데 통밀 구하기 쉽지 않으실걸요. 동네 비건 빵집 같은 데 가야지 겨우 10,000원짜리 빵 요만한 거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먹느니 차라리 현미밥 드십시오. 해보니까 너무 비싸요. 현미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죠. 그래서 현미는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현미의 어떤 냄새 같은 거 싫어하는데 사실 냄새는 뭐 우리 알긴산 들어있다고 하는 이제 미역 다시마 같은 거 조금 넣어서 밥 지으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현미 냄새 잡아가지고 밥 지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너무 씹는 게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씹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미밥을 먹는 것도 있는데 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럴 것 같으면은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지으면 그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지방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몸에 좋은 지방에 대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지방, 무엇이 있는가? 일단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지방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인데요. 우리 불포화 지방 하면 오메가3, 오메가9, 오메가6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오메가9는 중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메가6가 우리 몸에서 너무 많아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지방을 일부러 찾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들깨와 아마씨가 오메가3 비율이 가장 높은 특별한 식물성 지방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9 쪽이 많지만 아보카도라든지 올리브 이런 것들도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히 들어있고 오메가6가 조금 낮은 그런 지방으로 좋아서 저희 집은 이제 다른 지방들, 식용유들을 배제하고 이제 아보카도유,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좋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과일제로 먹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보카도와 올리브는 일부러 과육제로 먹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합니다. 요즘 그게 많이 알려졌는지 마트에 가면은 검은 올리브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막 맨날 품절이에요. 이런 거 보면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긴 한데요. 올리브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청 올리브보다는 블랙 올리브가 맛과 향이 더 좀 편해서 저희도 블랙 올리브 떨어지지 않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불포화 지방산의 어떤 요소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우리가 주전부리로 과자 같은 걸 많이 먹거나 껌 많이 먹거나 음료수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대신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견과류를 활용하는 거죠. 호두나 아니면은 잣이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캐시넛이랑
브라질넛을 활용을 하는데요. 브라질넛 하루에 2개, 3개 먹으면 항암 성분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넛 하루에 2, 3개 활용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캐슈넛 같은 경우는 고소한 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자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저는 한 줌보다 좀 많이 먹긴 하는데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하면 좋은 지방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하면 이제 어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 중에 식물성 기름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류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류를 이용해서 오메가3를 섭취할 때에는 해양 오염 그리고 중금속 이슈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등푸른 생선으로 대표되는 게 고등어, 꽁치, 정어리 이런 것들이 좋은 생선이거든요. 너무 큰 뭐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은이라든지 중금속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집에서 간식 같은 거 얼린 블루베리 그리고 차에서 캐슈넛 이런 거 추천드렸다시피 이런 것들로 당분이 높지 않은 간식들을 활용을 하시면 식사 중간에 빠질 때에도 너무 배고프지 않게 잘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 항상 나쁜 음식인 건가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높은 음식들, 뭐 새우나 계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하지만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혈중의 콜레스테롤 상당 부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대부분 과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더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제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지방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계란 같은 경우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계란에 들어있는 다른 레시틴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주의해야 되겠지만 정상인 분들이라면 1개에서 하루에 2개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른자 빼고 뭐 흰자만 먹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1개에서 2개 정도는 계란을 드셔도 된다. 하지만 계란에서 또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지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낳은 계란 같은 경우는 오메가6 비율이 20대 1이 아니라 40대 1, 80대 1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지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난각번호 1번이랑 2번 계란을 소비를 하는 그런 걸 삼고 있습니다. 난각번호 1번 계란 하면 좀 비싸죠.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600원에서 8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알에. 그래서 난각번호 2번 계란은 그거보다 저렴해서 300원에서 400원 정도 하는데,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계란을 1개, 2개 먹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 최근에 집 근처에서 난각번호 1번 계란을 420원에 파는 데를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기분 좋게 2판을 산 적이 있습니다. 난각번호 1번이란 뭐냐면, 완전히 방사된 환경에서, 케이지 환경이 아니라, 완전히 방사된 환경에서 풀 쪼아 먹으면서 이렇게 자란 닭들이 낳은 계란을 말해요. 이런 계란은 깨보면 알들이 터지지 않고 되게 탄력 있고 쌩쌩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색깔도 이쁘고. 근데 난각번호 4번 계란을 이제 까보면 약간 밝은 노란빛 나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터지는 그런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방의 어떤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계란을 먹는 게 우리 몸에도 좋다. 염증 반응을 깔아앉히는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새우나 게 같은 것도 콜레스테롤 높은 걸로 유명한데요. 물론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포화지방이나 이런 게 낮고 또 타우린이나 이런 성분들이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타우린이나 그다음에 이제 게 껍질이나 새우 껍질에 들어있는 이런 키틴 재질들을 같이 먹게 되면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우 가능하면은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껍질째 충분히 잘 씹어 먹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근데 뭐 타이거 새우라든지 이런 큰 새우는 사실 껍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껍질째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흰다리 새우,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하잖아요. 흰다리 새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껍질째 먹는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다. 동물 중에서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음식이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란이나 새우,
게 같은 경우는 잘 드시는 방법과 양과 좋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음식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함께 피해야 될 것이 포화지방인데요. 포화지방이 많은 거는 붉은 육류, 그 다음에 가공 육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붉은 육류는 우리 삼겹살이라든지 갈비라든지, 갈비는 또 양념이 또 우리 당을 높이는 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붉은 육류들은 또 가공육 있잖아요. 우리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화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게 유명하죠. 그리고 해서 또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높게 올리고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발암성도 문제가 됩니다. 붉은 육류 같은 경우는 제2군 발암물질로 WHO에 지정이 되어 있고,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 육류는 무려 1군 발암물질, 인간에게서 증명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에서 피해야 되고요. 또 가공 육류 제품 중에서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들은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포화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량만 먹는 게 좋고요. 버터 고르실 때에는 100% 유지방으로 만든 거를 선택을 하셔야지, 가공 버터가 섞여 있는 가격이 싼 버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서울우유 같은 이런 버터 보면 포장이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뒷면을 보면 이게 100% 우유로 만든 건지 아니면 섞여서 만든 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즈도 우리 피자 치즈 같은 거 이렇게 싹싹싹 썰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공 치즈가 있고 섞여 있는 치즈가 있고 100% 우유로 만든 치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사셔야 돼요. 가공 치즈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뒷면을 잘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가격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튀긴 음식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과자, 튀김 이런 것들, 케이크들 이런 것들은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트랜스지방을 직접 넣지 않더라도 고온의 식용유를 튀기게 되면 트랜스지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되는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들이 있나요? 반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도 있습니다. 먼저 식이섬유, 우리가 섬유질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섬유질이 중요한 이유가 장에서 변의 양을 늘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에서 배출 시간을 짧게 만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그런 음식들, 식물성 스테롤이라고 하는 식물성 지방이 많은 그런 것들이 좋은 음식들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방법으로도 도움을 주고 혈관 건강 자체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의 대표적인 예는 귀리나 보리 이런 이제 통곡물이 되겠죠. 오트밀이라든지 통곡물 빵이라든지 현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기 전에 장에서 잡고 있는 역할을 해줘서 몸에서 배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콩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콩, 렌틸콩 같은 거 있죠. 뭐 렌즈콩,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이런 것들도 이 콜레스테롤을 잡고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 과일 중에서도 사과나 배, 감, 딸기나 감귤 이런 것들도 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채소는 말할 것 없죠. 섬유질도 많지만 가지라든지 양파, 해조류 같은 경우도 미역이나 김 이런 것들도, 다시마들 이런 것들도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식품들은 이 지방이 들어갔더라도 혈관에서 쌓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 섭취는 최대한 낮추고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를 하면 좋은데요. 지방이 많은 생선 중에서 연어라든지, 연어는 근데 이제 큰 생선이기 때문에 고등어, 정어리, 꽁치, 멸치 이런 것들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견과류, 씨앗 종류 중에서도 아몬드, 호두, 아마씨 같은 경우는 이제 들깨와 같이 오메가3가 높은 걸로 유명하고, 치아씨드 이런 것들 도움이 되고요.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심혈관, 심장 보호 효과에도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호두가 생긴 게 뇌처럼 생겼다 그래서 뇌혈관에도 좋다고 하는데 심혈관, 뇌혈관에 다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으로 아보카도를 꼭 하나 뽑는데요.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들어있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올리브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 자체 과육도 도움이 되지만 올리브 오일도 도움이 돼서요.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를 활용하면 좋은데, 대신에 올리브유는 무슨 튀기거나 이런 데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치킨 회사가 이제 올리브유로 튀겼다고 광고를 하는데 사실 그 어불성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고온에 튀기면 빨리 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을 많이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올리브유는 고온에 튀기면 안 됩니다. 저온
기본에서 잠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괜찮아도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지중해 식당 같은 거 보면 올리브유를 이렇게 살짝 뿌려서 먹는 그런 걸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냥 올리브유 자체를 섭취하거나 아니면 살짝 높은 온도에 가공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정도만 해야지 올리브유를 막 튀겨서 쓴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용유 대신에 쓰지만 막 튀기면 쓰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름진 음식과 야식 중에 무엇이 더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나요? 야식은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에 야식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근데 기름진 음식이랑 야식 둘 중에서 비교하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둘 다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또 너무 공통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식탁을 차린다? 이거는 사실 좋은 음식으로 차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술상을 차리거나 이런 배달 음식으로 차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식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배달 음식 야식으로 먹고 싶다면 요즘 좋은 대안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느라고 도시락을 챙겨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안을 받고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 포케라는 게 있더라고요. 포케 아시나요? 이렇게 채소 중심으로 그다음 그 위에다가 이제 작은 과일들이랑 그다음에 고기 종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쌀 현미로 해서 밥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버섯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조금만 넣어서 비벼 먹는 거를 포케라고 하던데 그 포케가 굉장히 좋은 배달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배달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차라리 먹을 거면 포케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채식하시는 선생님 중에 나는 식사 밖에서 할 일 있으면 서브웨이만 먹어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서브웨이도 잘 골라보면은 통곡물 빵과 좋은 재료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햄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베이컨 이런 거 배제하고 잘 고르면 채소 중심으로 버섯 중심으로 이렇게 양파 중심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 제외하면 사실 밖에서 먹을 게 없어요. 비빔밥 말고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피자, 치킨, 떡볶이, 뭐 순대, 삼겹살 구이, 양념 가득한 갈비, 뭐 등갈비, 뭐 햄버거, 도너츠, 또 그런 거에 들어올 때 항상 음료수는 탄산음료잖아요. 이렇게 먹어서는 혈관 건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야식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저희 야식하면 사실 응급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응급실에서는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야식을 많이 먹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야식을 선택할 때도 샐러드 중심으로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 그냥 분별 없이 이런 음식들로 야식을 하면 금방 못 망가집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퉁퉁하신 분이 많은 이유가 이런 야식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당분이 또 들어있고 또 지방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 있잖아요. 다음날 중성지방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금물인 음식들입니다. 우리 고지혈증뿐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지방간 이런 질환들은 사실 식생활만 바꿔도 그다음 운동 습관 조금만 늘려도 그다음 마음을 안정만 시켜도 상당히 좋아지는 질환들입니다. 대사질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서 약을 안 먹고 벗어날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약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을 줄여서 주치 허락받고 끊을 수 있는 환경까지 내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주치 선생님이 끊어도 될까 걱정을 하신다면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당을 매일 아침에 체크를 한다든지 연속 혈당계를 측정해서 내가 생활습관 바꿔서 당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 없이도 우리 혈관 건강, 그다음에 이 내장 지방 건강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거를 만들어내야 근본적인 대사질환 치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야 당뇨 합병증이라든지 최종적으로는 암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제 콩팥 질환이라든지 난소의 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좋아지는 생리전증후군 여성분들 그것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혈관 질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문제이기도 하지만 혈관 건강이 개선이 되면 상당 부분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 정신 건강들도 장례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생활 습관 바꾸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진다는 거 책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근거들을 다 세세히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기만 하면 지키지 어려운데 왜 그런지 근거들을 정확하게 알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내 몸에서 이 가공식품들과 안 좋은 음식들을 멀리하고 운동 습관을 늘리는 것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